네, 시작할까요? 네. 이번 주가 설이라서 바쁘시죠? 네. 안 바쁘신 것 같네요. 네. 저는 꽤 많이 바쁩니다. 네. 네. 미리미리 이렇게 맞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차례상도 준비해야 되고 밤마다. 네. 다 그러지 않나요? 명절이 더 바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건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직장인의 입장에서 팀장의 입장에서 생각이에요. 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좀 합니다. 휴일이 있게 되면 업무율이 빠지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휴일 없이 그냥 쭉 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휴일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건강 관리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리더스 그룹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뉴트리라이트 집중 과정 세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간은 뉴트리라이트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린이 청소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네, 들으시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 부분이 좀 궁금했어, 추가적으로 설명 필요해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좀 자유롭게 편하게. 네,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네. 네. 사실 뭐 리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세션도 그렇고 두 번째 세션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교육장이 아니라 기자회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지 리더 여러분들 반응은 없고 그냥 찰칵 소리만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교육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냥 저희는 안 나오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진 찍을 게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나 뭐 궁금하신 내용 사진 찍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가교육용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절대로 SNS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뉴트라이트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죠. 업계를 이끄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자를 하나 배포를 하게 되면 그 교육자를 바탕으로 전 업계가 다 같이 그 교육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에 최근 들어서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업계 1등 브랜드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간간히 업계 2등 브랜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교육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고 업계 1등 브랜드의 교육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좀 이런 부분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업계에서 선도 기업을 따라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겠죠. 선도 기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더 나은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저희가 교육 자료를 보여드리고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항상 그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제품에 구멍을 찾은 다음에 그 부분 위주로 해서 리더 여러분들께 타사 분들께서 질문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 제품이 좀 우리 제품보다 좀 못해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업계 최고의 브랜드라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들었던 질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독일에 있는 어떤 켄치 같은 주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네. 여러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가격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하면서 리더분들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인증을 받았다. 거기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안 하지 않았냐. 우리는 도핑이
엄격하게 스포츠 뉴트리션 쪽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도핑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 제품 자체가. 근데 너희는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언뜻 보면 그럴싸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장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 뉴트리션이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두고 저희가 항상 그 전부터 얘기하는 게 국가대표 유망주 또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제품 지원을 하거든요. 비용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더블엑스라든지 그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블엑스와 F 옥타코선al 제품을 즐겨 섭취했던 사격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진종호 선수 같은 경우, 그분이 그 제품을 즐겨 섭취했던 이유, 도움이 됐기 때문이고요. 그 제품을 섭취해서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도핑과 관련돼 있는 엄격한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출전해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신 분들이 즐겨 섭취했던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하자가 있는 제품일까? 도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지 그 협회에 올라가 있다, 올라가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 제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커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그 봉준군 선수라고 있어요. 봉열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LG 트윈스 LG 트윈스라는 팀, 서울 팀이잖아요. 그 팀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 두산 베어스를 더, 오비 베어스 시절부터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지붕 아래 라이벌 팀이다 보니까 상대 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 LG 팀에서 예전에 그 봉준근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메이저 리그에서도 뛰었던 그 봉준근 선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분 같은 경우도 팀 뉴트라이트 지원을 받았던 분이세요. 이분이 팀 뉴트라이트 지원 받았던 계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미국에서 메이저 생활, 아래 단계에 있는 마이너 리그에서 생활을 할 때, 또 메이저 리그 생활을 할 때 이 선수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메이저 리그 선수들이 뭔가 혼자서 뭔가 이렇게 집어먹고 있더래요. 항상 경기 시작 전에.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해서 이렇게 좀 궁금하다, 나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더블엑스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가 지원하게 된 계기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도 굉장히 그 도핑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죠. 또 그 주스 회사에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지, 그 회사를 뭐 이렇게 좋고 나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스탠다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 몇 년 전통의 스탠다드더라고요. 좋은 스탠다드인데, 그 스탠다드를 우리나라 빗대서 얘기하면 KS 마크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규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분명히 그 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급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로잉 랩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죠. 그로잉 랩의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들으셨나요? 딱 듣기에 이 그로잉 랩의 가치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로잉 랩의 가치, 사진만 찍으셨나요? 그로잉 랩은 어린이 청소년 성장 과정에 어찌 보면 종합 분석 서비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성장하는 기간 내에 그 아이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그 부분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바로 그로잉 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랑 영유아 검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영유아 검진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유아 검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영유아 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유아 검진 같은 경우에는
질병 치료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질병이 있는지 여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단편적인 데이터를 많이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시받는 게 가장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영유아 검진 수첩을 받게 되잖아요. 그 수첩을 언제 가장 많이 활용하시나요? 몸무게나 키를 볼 때 제가 가장 많이 확인했던 거는 그 영유아 검진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수첩을 많이 활용해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로잉 랩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느냐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을 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 솔루션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 이전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번 등록하시면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지난주까지 들으셨어요. 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벌써부터 이게 밖에 이렇게 날이 좀 궁금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날이 좀 오늘 많이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딱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또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눈이 감기시는 분이 몇몇 보이십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대, 30대, 40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뉴트라이트 어떤 제품들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앞부분에는 우리 수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아마 지금쯤이면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총 수명의 길이를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부분을 뺀 수명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시가 있죠. 79세까지 사시는 어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수두가 있고요, 독감이 있고요, 우울증이 있고, 교통사고가 있고, 수명의 실손, 건강의 실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실손 부분을 빼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79세까지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56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할 때 우리 기대 수명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기대 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을 늘려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게도 기대 수명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030년도에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 란셋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학술지에 따르면 남성 같은 경우는 84세, 여성 같은 경우는 무려 90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기대 수명이 굉장히 올라가는 데 반해서 문제는 건강 수명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면 뭐해? 연명 수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건강한 수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이 성별, 소득 간의 건강 수명의 격차가 눈에 띄게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남들보다 높으신 분들은 건강 수명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건강 수명이 오래는 살지만 떨어진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양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강남 상구의 건강 지표 그리고 그 외의 지표를 보게 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비만율이 아주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가장 양호해요. 21.6% 정도 비만율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30.7%의 비만율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 수명 역시도 모든 지표에서 이 서울의 그 소득 수준이 높은 구에서 양호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지표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지역별로 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 소득 수준이 높은 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항상 자신의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구에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건강 취약률이 가장 떨어지는 구에 한때 거주를 했었습니다. 도봉구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예요. 도봉구 쌍문동. 네, 응답하라가 나왔던 네 거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많이 이사 다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도봉구에 살다가 이 지표를 본 다음에 굉장히 기분 나쁜 지표잖아요, 사실. 그래서 경기도로 이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는 지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경기도도 지표가 나왔더라고요. 전 우리나라 지도에 지표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별로 봤을 때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기본적으로 건강 수명이 높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이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경제력의 창이라고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경제력의 창인 건강을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건강할 때 20대, 30대, 40대 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다 교과서에 나온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과로, 스트레스 등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양이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분들의 식생활 평가 지수를 보게 되면 낙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점 미만을 우리가 낙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점대 아래의 우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대로 보게 되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점수는 더 낮아지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평균 점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낸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여야 할 때 우리가 식생활 등의 자신의 건강 관리에 좀 취약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식생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변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기능식품에 새로운 영양소가 추가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재료들이 과거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연구가 되면서 과거에는 안전하다라고 했던 어떤 특정 물질들이 현재는 안 좋아지는 그런 변화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 우리가 설탕이라는 거 요즘에는 혈당 조절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970년만 하더라도 슈가 인포메이션 광고라고 얘기를 해서 설탕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타임즈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1971년, 1972년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점심 식사 전에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게 되면 에너지와 만족감, 행복감을 위해서 당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라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사의 트렌드는 음식의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식생활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시고 그 부분을 배제시켜 나가실 때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는 초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가공식품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전 이 초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하거든요. 인지도가 달라져요. 특히나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교육대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소비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초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평범한 식사를 하지 초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이
식품의 가공 정도를 나타낸 분류예요. 노바 식품법이라고 있는데요. 4단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4단계에 해당되는 모든 식품을 우리가 초가공 식품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1단계는 자연 상태, 원물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잘랐느니 안 잘랐느니 거기에 향이 들어갔느니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제가 한 몇 주간 섭취했던 음식을 한번 리스트를 쫙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굉장히 그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먹었던 식재료 적는 거. 리더 여러분들께도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소비자분들과 상담하실 때 건강에 대해서 영양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의 식생활을 전반적으로 되짚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재를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적었던 식재료들을 이렇게 2주간의 식재료를 딱 보게 되면 거기에 90%가 바로 초가공식품 또는 초가공식품 원료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초가공식품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영국 BBC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70% 이상은 정확히는 77% 정도는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과거의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얘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우유 같은 경우 흰 우유는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에 맛과 향이 추가가 될 경우 우리가 이것을 초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케이크, 빵류, 라면류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즐겨서 섭취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저기 마트 가면 퇴근하기 전에 항상 저는 마트를 들리거든요. 제 가방에는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네, ESG 있죠. 네, 비닐봉투를 쓰지 않는다. 요즘에 저의 장바구니는 우리 아메이 장바구니, 네, 2가지 종류가 있죠. 곤색과 흰색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죠. 장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밀키트가 많이 담기거든요. 언뜻 보기에 밀키트는 다른 즉석식품과 다르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거기에 채소도 잘 이렇게 조각 나 있고 잘 잘라져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밀키트가 대표적인 초가공식품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우리가 섭취하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 초가공식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적은 거 리스트에서 초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제가 식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대표적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현 상태에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이라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은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하나, 둘 정도 결핍되는 경우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00년대 후반, 1900년도가 들어가기 직전에 대표적인 유기화학자 중에 하나가 한 분이 리비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창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동물과 식물, 한마디로 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 아이들의 건강, 일반적으로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은 넘치는 요인이 아니라 부족한 하나의 영양소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라라는 법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항상 넘치는 부분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난 짜장면을 몇 번 먹었어. 나는 된장찌개를 어느 게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어. 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생활을 아무리 잘 한다라고 하더라도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는 틀린 적이 없거든요. 지금 아무리 잘 먹는다라고 1년 동안 아무리 내가 잘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변하지 않으면 다 통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비타민 무기질 습관화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먹다가 나중에는 안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체에 있는 영양소의 수준은 그냥 통계를 반영해서 평균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 같은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의 리보플라빈, 여기에 더불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국민 영양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영양소가 쭉 나와 있어요. 열 몇 개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권장량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는 그보다 더 많잖아요. 그럼 나머지 영양소는 잘 먹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민 영양조사 항목에 그 영양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이 미만 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영양소 같은 경우는 그 부족률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식생활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영양소를 섭취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수 영양소, 비필수 영양소 이 분류해서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필수와 비필수 모두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필수 영양소 같은 경우 신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 비필수 영양소는 신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 영양소를 얘기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필수와 비필수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영양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5대 영양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빼놓을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 같은 경우는 빠져 있어요. 6대 영양소 범주로 늘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죠. 식이섬유가 분류가 되고요. 식이섬유 저희가 최근 들어서 조만간에 신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지금 파이버 비츠 제품과 파이버 파우더 제품의 함량과 기능을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제품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도 짤막하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7대 영양소 포함되면 식이섬유와 더불어서 식물 영양소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영양소 중에서 가장 건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라는 영양소, 오늘 뒤에 얘기 드릴 거예요.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이라는 영양소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고요. 식이섬유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 또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식이섬유는 기본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장내 생태계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먹고 사는 어떤 식재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우리가 다른 말로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이긴 한데 사람의 소화 요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아. 하지만 사람만 분해를 못하는 거지 프로바이오틱스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물질, 이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문헌자를 보게 되면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라고 칭해지는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좀 장시간 거쳐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는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아도 장내 다양성, 종의 다양성이 매우 좋다라는 문헌자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단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 보통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우리가 심바이오틱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본연이 가지고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영양소를 우리가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우리 신체라는 것은 다양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영양소가 아니라 영양소 역시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 함께 섭취하면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E와 비타민 K와 아연을 함께 섭취할 경우 그 가치가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비타민 C와 더불어서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를 중심으로 했을 때 철분과 구리, 셀레늄 같은 경우는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시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얘네들의 이온화도를 변화시켜 줌으로써 흡수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과 무기질과 다르게 흡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모든 무기질이 마찬가지예요. 문헌자료상 보게 되면 무기질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한 23에서 30% 미만대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100개를 섭취하게 되면 23개가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밀려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타민 C라는 영양소는 이러한 무기질의 산도를 조절해 주게 되면서 이온화도를 조절해 주게 되면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하실 때 무기질을 함께 섭취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영양학자들은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대부터 40대 제목을 잘못 붙였습니다. 삶이 고단한 여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당시 자료를 만들 때 제가 그랬나 봐요. 근데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요.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데 명절이 가장 좋아요. 특히 한 살 더 먹는 시점이 가장 좋다라고도 얘기를 드려요. 한 살 더 먹으면 그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제목은 제가 잘못 줬네요. 인생에서 가장 건강에 무심하고 바쁠 나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과로나 스트레스, 번아웃. 오늘 주제는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운동 부족.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는 거거든요. 어떤 연령대를 가든지 간에 다 스트레스는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셔야 될 게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의 일부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라는 그런 단어가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유스트레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내 몸에 좀 활력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해, 아이고 그 욕할 수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유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책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편하게 그냥 치고 넘어가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다음과 같은 영양소를 많이 꼽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꼽고 있고요. 이런 단백질이 적절하게 대사되면서 신체를 구성하거나 또 이런 단백질이 우리 몸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해라라는 부분을 항상 얘기 드리죠.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잃는 직장인들, 번아웃이라고 얘기해요. 3명 중에 2명이 번아웃. 모든 걸 다 태워가지고 더 이상 태울 게 없는 스타일을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관련되어 있는 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7가지 항목이 있어요. 번아웃 증후군 자가 테스트. 저는 7개 중에서 7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행복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네.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정서적으로 지쳐있다.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불편함이 있다. 우울하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보인다. 삶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다고 느껴진다. 스트레스가 쌓여 음주, 흡연 등이 잦아졌다. 이 7가지 중에서 몇 가지 이상이면 우리가 번아웃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2가지. 네, 2가지. 2가지예요. 2가지. 제가 앞서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직장인 3명 중에 2명이에요. 64%예요. 직장인. 그만큼 번아웃이라는 것이 이 나이대에 가장 일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아웃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항상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게 최근 들어서 좀 문제라는 거고요. 사실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의 고민을 조직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무튼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했어.
가족 간의 문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가족 간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남편일까요? 아니요. 그 남편과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세계적인 장수 국가 블루존이 그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블루존.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이. 그 블루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느림의 삶, 천천히 음식을 섭취하고 주변에 있는 수렵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섭취한다는 거. 이거 외에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옆집 가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또 믿어주는 그런 삶을 많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답은 나오지 않지만 털어놓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과 그 집안 생활과 회사 생활을 분리해라 완전히 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전문가의 조언은 전문가의 조언일 뿐이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재테크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고 책 보잖아요. 그럼 이들이 과연 재테크에 성공해서 부자가 됐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의 몸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번아웃이 있다라는 것은 내 몸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쉬이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번아웃은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피로를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인 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이라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체에서 정말 하는 일이 많은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간의 주요 기능은 면역작용과 영양소에 대해서 내가 먹은 음식은 다 여기서 이 부분을 거쳐서 대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은 어떤 물질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내 몸을 조율해주는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부분에서 굉장히 미량 나오는 이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서 각 부분을 조절해주는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바로 이 호르몬도 역시 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섭취한 다양한 나쁜 물질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독성 성분들을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혈액량을 조절하고요. 또 지방을 흡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삶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간은 어디 있죠? 간은 우상복부에 있습니다. 우상복부 항상 얘기 드리는데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오른손 이렇게 빼축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숨을 깊게 들이신 상태에서 그 갈비뼈 제일 하단 있잖아요. 숨 들이쉬는 것도 힘드시나요? 큰일 났네. 이렇게 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시면 돼요. 갈비뼈 사이 안쪽으로 꾹 누르시면 그 손끝에 있는 부분이 바로 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꾹 눌렀을 때 아프시잖아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간이 부어서 그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간이 부어서 원래 절대로 눌렀을 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통증이 좀 심해라고 얘기를 하시면 간이 좀 붓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과를 가게 되면 3대 검진법이 있죠. 내과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진기 들고 앞뒤 한번 호흡하는 거 보게 되고 속이 안 좋아요 라고 하면 좌상복부 한번 찌르고 우상복부 한번 찌르거든요. 좌상복부는 뭐가 있어요? 좌상복부에는 위가 있어요. 이쪽이 불편하면 위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쪽이 불편하게 되면 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이라는 주식은 항상 얘기 드리는데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체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 내부에는 신경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조물주가 참 감사한 일이죠.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 내부에 여러 가지 신경 조직이 있게 되면 사람이 통증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외폐에만 신경 조직이 있어요. 근데 간이 아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간 안쪽에 있는 문제가 간 외피 쪽에 있는 신경 조직을 건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침묵의 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은 절대로 자신이 힘든 일을 해도 티내지 않는 기관이에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집에 계신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겠죠. 철없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 대해줘요. 근데 어느 순간 인상을 쓸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빵 터지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간이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하지만 안쪽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외피로 나갈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게 그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간이 어느 정도 잘 참냐면 간이라는 아이는 자신의 등치의 80%가 잘려나가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병원에 좀 계신 분들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그 80%의 마지노선 동안 자신이 간이 안 좋은지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간이라는 부분은 얘는 말이 없구나, 가까이 있구나,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셔야 될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멀리 있는 분보다 신경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을에 그려려니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얘기하지 않는 아이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그 기관들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아이가 몇 질병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간질환이 침묵의 살인자예요. 또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췌장이요? 네, 맞습니다. 췌장도 문제죠. 췌장은 아예 증상이 없는 아이예요. 네. 일반적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아이 대표적으로 혈당, 당뇨도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아무런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신체에 미세혈관이 많은 곳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을에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혈당이 혈관을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 진짜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그냥 혈당 팍 치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손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혈관의 손상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혈관 손상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혈당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 단계 당뇨를 넘어서 당뇨 발생 초기에는 한 5년 지난 시점에서 미세혈관이 다 손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손상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우리 신체 내 미세혈관이 가장 많은데 신장이 손상이 됩니다. 신장이. 혹시나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생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50대 정도 즈음 됐을 때 새벽에 이렇게 소변 보는 게 좀 빈뇨가 생기고 소변 보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남성분들 같은 그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전립선이 자신의 연령대와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50대에 50%, 60대에 60%, 70대에 70%니까 전립선이 있나 봐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또 당뇨가 있으면 가장 빈번하게 또 손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손실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잇몸도 이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관리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눈. 나이가 들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게 돼요. 노안이 오게 된다. 약간 뿌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노안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눈에도 굉장히 많은 미세 혈관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성 망막 변증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또 우리 신체 내에서 미세혈관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 바로 두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지도도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 신체 내에서 침묵의 살인자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뇨와 관련돼서 당뇨 그리고 간
그리고 혈행도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간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AST, ALT라는 지표입니다. 간 내에 존재하고 있어야 될 아이들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간 밖으로 밀려나서 그 혈관에 존재하고 있는 얘들의 수준을 측정하게 되면 간의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AST, ALT, 지금 보시는 밀크시슬이라는 아이예요. 밀크시슬에 포함되어 있는 실리마린 성분을 섭취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간의 지표라고 얘기하는 AST, ALT의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사전 출시 예정인 마이 웰리스랩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19세부터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건강검진 데이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혈액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 혈액검사 지표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AST, ALT 지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45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상 범주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실리마린이라는 영양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도 참 재밌는 게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AST, AL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기본적으로 70 이하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45,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40을 범주로 딱 잡아놓고 그 넘어가게 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ST, ALT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체 적용 실험 결과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실리마린, 밀크시슬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증상일까요? 네? 황달. 황달은 근데 느끼지 못해요. 네, 거의 대부분 눈이 좀 노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달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피부색이 원래 노랗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그 간 전문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조물주의 굉장히 신비한 조화로서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백인처럼, 이게 인종을 얘기하는 건 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서구인처럼 백인 또는 흑인이 딱 어느 날 갑자기 됐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병원에 바로 달려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백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백인이나 흑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간질환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럴까? 얼굴이 하얀 사람이 얼굴이 노래졌어. 얼굴이 검했던 사람이 얼굴이 노래졌어. 이거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각심이기 때문에 간 치료를 빨리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노랗기 때문에 간 관련돼 있는 치료를 적절하지 못 받는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어. 변비야? 뭐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질문 응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 얼굴이 왜 노랗게 될까요? 얼굴이 왜 노랗게 되는 것인가? 얼굴이 왜 노랗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 빌리루빈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빌리루빈은 어떤 아이야? 색소 같은 성분이에요. 이 빌리루빈과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담집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간 내에서 담집산을 합성하게 되고, 담집산이 만들어지기는 옆에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십이장 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지방을 이렇게 쭉 유화시키면서 지방을 흡수시킬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근데 그 담집산이라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방을 유화시킨 다음에 지방과 같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재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식이섬유를 또 섭취하시게 되면, 이것도 좀 약간 이렇게 또 벗어난 얘기인데,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내려온 담집산을 자신의 몸에 흡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돼요. 식이섬유가. 그러면 신체 내에 빌리루빈의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 담집산의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체에서는 담집산을 또 만들어내요. 그럼 그때 활용되는 것이 빌리루빈과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헌자료상 기능을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키토산도 마찬가지예요. 키토산이 왜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바로 이런 기전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대표적인 키토산 제품이 하나 있죠. 파워블럭이라는 제품. 거기 뒤에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장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콜레스테롤 조절 문구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헌자를 보게 되면 이 빌리루빈과 슬리마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유의적으로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병원 가셔가지고 간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 중에 하나가 슬리마린이라는 약이에요. 의약품. 이 밀크시슬이라는 그 원료 있어요. 이 원료 참 독특한 원료입니다. 제가 독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보통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료는 의약품의 주 원료로 활용하지 않아요. 반대로 의약품의 주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활용하지 못합니다. 서로 이렇게 업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견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의약품이라고 얘기하면 왠지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주 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에서 몇 안 되게 의약품의 주 원료, 즉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분께서 처방하는 그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료가 있는데요. 그 원료가 바로 밀크시슬이라는 원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 원료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 더불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 밀크시슬이라는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 있죠. 지금 보시는 밀크시슬 EX 실마린 기준으로 하루 130mg을 제공하고요.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군이거든요. 이 비타민 B군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 또 민들레 추출물, 우리가 단델리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독성을 낮춰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델리온이라는 아이가 이뇨작용을 통해서 신체 내에 있는 어떤 불필요한 물질들을 빠르게 배설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간의 기본적인 간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 또 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능, 또 간의 어떤 문제점들이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밀크시슬이라는 제품이고요. 이런 밀크시슬을 보다 편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좀 가치 있게 섭취하기 위해서 또 부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 제품입니다. 산화적 스트레스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 비타민 무기질 데일리 플러스와 밀크시슬 EX, 또 뉴트리라이트만의 식물용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는 아세로라 C 제품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데일리 플러스 액티브 제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B군이라는 아이의 가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비타민 B군은 우리 신체 내에서 다양한 부분의 조효소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활성된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활용되는 아이가 바로 비타민이라는 조효소,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둘이 합쳐졌을 때 활성효소가 되면서 내 몸의 기능에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신체 내에서는 애초에 활성효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가요? 물질들이. 이 상태에서 우리 신체의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각의 대사가. 그럼 이 불필요한 일들이 왜 있어야 돼?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활성효소 상태에서는 에너지 소모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장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불 들어와 있는 상태가 활성 효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장이 불을 켜거나 끌 때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스위치잖아요. 비타민 B군이 바로 그 스위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불활성 효소는 그 빛을 내고 안 내고 그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불을 왜 항상 켜놓지 않아? 에너지 소모도가 많다라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라는 것을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스위치, 우리 신체 내에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스위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모자르게 섭취하거나 누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섭취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나는 요즘에 저지방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지방을 적게 먹는 거지 결과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거지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그래서 과거엔 불렀습니다.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그 3대 영양소를 기본적으로 에너지화 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가 누구야? 바로 비타민 B군이라는 겁니다. 비타민 B군. 사람이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B군을 섭취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간간히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각의 호르몬과 효소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지금 졸리시나요? 왜 졸린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졸리신지. 이 중요한 시간에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왜? 비타민 B군이 부족하기 때문에. 뇌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뇌세포는 당이라는 아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뇌세포가 주변에 당이 있다고 홀랑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중간에서 역할을 수행해주는 아이가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아이입니다. 사람에게 비타민 B1 티아민을 극단적으로 결핍시키면 신체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뇌세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비타민 B1을 학습 에너지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시게 되면 비타민 B1이 계속적으로 소모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뇌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졸려하시지? 어떻게 웃겨드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사무실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부산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타민 B군은 항상 결핍되고 항상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과하게 섭취해라라고 사람들은 많이 하죠.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B군은 다른 비타민 중에서도 극소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체에서 섭취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몸 밖으로 배설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예요. 신체 내에 저장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그럼 비타민 B군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음주, 흡연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장기간에 약물 섭취를 하셨습니까? 그럼 비타민 B군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다면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날이 너무 춥잖아요. 몸이 약간 이렇게 움츠려드는 시점이잖아요. 오늘 가장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전 개인적으로 바지락 칼국수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뜻한 국물과 함께 그 칼국수의 면발이 저의 입술을 이렇게 쫙 느끼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꼬부라진 면이 제 입술로 이렇게 빨려 들어올 때 그 굴곡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면 끝이 제 입술로 들어오기 전에 얼굴에 팍 튀기면서 국물들이 이렇게 싹 분산이 되면서 그 향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 칼국수를 먹으면 칼국수의 탄수화물의 함량이 몇 프로일까요? 네? 100%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끼 식사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의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50% 이상을 넘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을 섭취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국수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93% 정도가 됩니다. 먹는 순간 기분은 굉장히 행복해지죠. 근데 잉여의 탄수화물이 내 몸에 지방으로 저장돼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그럴 때 이 탄수화물을 빠르게 대사시켜줄 수 있는 아이가 누구일까? 바로 비타민 B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중 조절 시 그래서 비타민 B군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체중 조절을 진행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셔도 섭취량 어느 정도 유지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죠.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럴 때 최소한의 음식 원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극도로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시험 보잖아요. 이제 시험 기간 다 끝났으니까 시험 볼 때 가지고 있는 정보를 120% 활용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비타민 B1을 섭취시키는 방법이에요. 비타민 B1. 여기에 당을 섭취시키면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설탕하고 비타민 B1 주면 좋아요. 그럼 뇌 활성도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물론 항상 얘기 드리지만 머리에 든 게 있어야지만 활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뉴트라이트의 대표적인 비타민 B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8가지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실 수 있는 간편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모와 스피룰라 등의 다양한 원료에서 추출한 제품이에요. 가치 있는 제품입니다. 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비타민 B 플러스 제품이 나왔을 때 섭취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섭취했습니다. 네, 편하게 이렇게 좀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정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또 편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스트비 제품, 비타민 B 플러스 제품이 나오기 이전 단계에서 많이 섭취하셨던 제품이죠. 효모의 영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트비 제품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효모와 효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맛이 있다 없다? 네. 효소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내 몸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 내에서 효소가 존재해야지만 내 몸이 대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가 누구야? 라고 한다면 효모입니다. 효모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신체에서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20대, 30대, 40대 분들에게 많이 권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마늘이라는 성분이에요. 입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신체의 활성도를 올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에 대해서 문헌자를 찾게 되면 너무나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혈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에너지 활성도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황합류 화합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마늘, 그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은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좀 섭취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같이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고요. 이 알리신 이전 단계가 바로 알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늘에는 알리신이 아니라 알린 상태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알린들이 효소가 또 나오네요. 어떤 물질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소와 결합했을 때 알리신으로 전환되면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근데 이 효소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신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온도 올라가게 되면 불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엔자임 바이옴 제품 있죠? 엔자임 바이옴. 먹으면 속이 진짜 편해요. 제가 한때 치킨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대구에 가시게 되면 두류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대구의 한 지역에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아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매년 전국의 모든 치킨 브랜드가 다 모입니다. 치킨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치킨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치킨 브랜드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눈 감고 15개 이상의 치킨 브랜드를 맞춥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 입맛이 약간 좀 많이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음식을 좋아해요. 네, 그렇다고 음식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음식을 다 긍정적으로 맛있게 먹거든요. 네. 아무튼 가게 되면 한때 치킨을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 치킨을 섭취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가 한동안 안 먹었던 이유가 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 네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맞는 얘기더라. 근데 적게 먹어도 속이 불편한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효소 제품을 먹은 다음부터는 속이 편해지는 거야. 그 안에 단백질 분해와 관련돼 있는 부분, 탄수화물 분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런데 그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영양학적인 가치에서. 그런데 이 효소 제품을 고열과 함께 섭취하시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뜨거운 차와 함께. 요즘에 날이 좀 추우니까 뜨거운 티 형식으로 좀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제품의 기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효소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소는 효소 종류마다 다르지만 56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다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그냥 가장 좋은 건 그냥 먹는 거예요. 아그작 씹어서 먹게 되면 이 효소가 그 역할을 수행해서 알리신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구워 먹거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알리신을 섭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늘을 가장 가치 있게 먹는 방법은 향이 가장 강할 때 먹는 방법입니다. 네? 그게 바로 알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치에 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리신을 별도로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죠. 문헌자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많이 수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과 혈압과 관련돼 있는 부분 또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알리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에 알리신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죠. 네,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제품이죠. WX 뉴트라이트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죠. DNA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제품 뉴트라이트 종합 비타민 무기질. 이런 질문 저 많이 받는데 리더 여러분들은 안 받으시나요? 왜 귀찮게 이렇게 정제가 작냐? 저기 C 무슨 제품 뭐 제품명을 또 말할 뻔했네. 네, 다른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만한 정제 사이즈 한 번에 먹으면 되는데 너희는 정제가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뉴트라이트 1998년도에 출시가 된 제품 보시게 되면 둘 하나 먹는 제품이었습니다. 하나가 새끼손가락만 했습니다. 새끼손가락만 했어요. 당시 제 기억나는데 1998년도에 제품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그때 WX가 처음 출시가 됐으니까 많은 리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WX를 한국에서 섭취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제품
섭취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가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제가 너무 크다라는 거. 세몬 오메가3보다 더 두꺼웠거든요. 이건 미국 사람들의 목에 맞춰진 거다. 한국형이 아니다. 라는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2004년도에 리비전 될 때 지금 형태이지요. 작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둘 하나 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둘 하나 둘. 근데 그것도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먹다 보니까 하나가 항상 모자른다라는. 둘 하나 둘이에요. 둘이 비타민이고 하나가 무기질이고 또 하나가 둘이 식물 농축물이에요. 너무 불편한 거야. 먹다 보니까 항상 뭔가가 모자란 거야.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섭취하는 제품이 둘 제품으로 바뀐 겁니다. 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권장량이에요. 권장량. RDI, 권장량 수준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좀 통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외국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통용되는 건 ODI를 많이 통용하거든요. ODI라는 무엇이야? 최적 섭취량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기준에서 건강기능식품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섭취량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저처럼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좀 많아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하면 좋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왜 다 똑같이 둘을 먹고. 그래서 저는 WX 섭취할 때 둘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X를 섭취하면서 나는 처음에 먹는데 둘이 너무 힘들어. 하나로 섭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시작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무기질을 섭취하니까 변비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 WX를 섭취하면 초반에. 그러면 무기질을 배제하고 섭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둘로 섭취해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하죠. 네, 무기질 비타민 6, 식물 농축물 2 이렇게 섭취합니다. 제 몸에 비타민은 소중하거든요. 네. 비타민 B군 많이 섭취하시면 좋죠. 극수용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 B군 섭취한 다음에 소변을 보게 되면 소변이 노란색에 나오죠. 어떤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타민 C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비타민 C는 색깔이 없습니다. 비타민 B군이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네가 6개 먹으면 딴 사람이 못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일단 제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회자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기능식품 비즈니스에서 성장률 1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께 가장 크게 사랑받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소비자들이 왜 마이크로바이옴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자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내 몸의 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장이 편안해지게 되면 그 다음날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빠르게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근 몇 년 사이에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많이 사회에 회자가 됐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미디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문헌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어떠한 그 영양소보다도 다양한 발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건강 영양 정보상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체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항상 좀 고민이더라고요. 장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장 뇌축이다라고, 장 폐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 심장, 장, 뼈축이라고 얘기를 해서 장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왜 우리 신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일까, 기능이. 그 부분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게 왜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장에 미생물이 많으면 그 장에 있는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는 것일까?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걸까? 실제로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 얘기 드리는 건데, 장은 우리 신체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을 생성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비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설비 시설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 훌륭하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 설비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게 되면 그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하겠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종의 다양성을 생각한다라는 것,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라는 것은 이 장이라는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계속적으로 밀어 넣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이 장에 서식하면서 대사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대사물질들이 뇌에 영향을 주고 근육에 영향을 주고 뼈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물질들,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물질들이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항상 얘기 드리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우울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질.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95%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바라는 물질, 진정 효과가 있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바를 많이 섭취하세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가바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야? 바로 장이라는 아이입니다. 장이라는 공장에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들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공장은 있으나 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설비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아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줘라.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있게 되면 장이라는 설비 시설에서 신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기 경기도 수원 쪽에 삼성전자 공장 있잖아요. 한마디로 삼성전자 공장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과연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그 삼성전자 공장에서 사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프로바이오틱스 애들이 내 장에서, 이 장이라는 설비시설에서 한 자리 딱 차지해서 평생 나와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턴오버 주기가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식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기분도 그런데 맥주나 한잔 할까 오늘? 싹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마시게 돼요. 알코올, 소주를 한 잔 착 마시게 돼요. 그러면 그 알코올의 영향으로 장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 알코올이라는 아이가 눈이 달려가지고 좋은 애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애들과 나쁜 애들 다 죽여요. 그런데 장의 미생물의 이 증식 속도를 보게 되면 긍정적인 아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보다는 유해균들이 더 안 좋은 조건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간이 한번 쓸려 나가게 되면, 간이래, 장이 한번 이렇게 쫙 미생물이 한번 밀려나가게 되면, 항생제 섭취하면 가장 대표적이에요. 항생제 섭취하게 되면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장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이룰 때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나쁜 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회사가 인사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겠죠. 얘 출근 잘하나 못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속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미생물의 중요성이다. 나의 장 상태에, 그래서 이런 설비 시설에 적재적소에 아이들이 잘 일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이랩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마이랩 테스트 결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
체지방 조절 관련돼 있는 미생물, 면역 건강 관련돼 있는 미생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건강과 관련돼 있는 미생물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한마디로 모든 수치가 마찬가지예요. 미생물의 도움을 덜 받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관련돼 있는 미생물이 낮을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콜레스테롤 섭취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 우리가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내 몸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내가 외부에서부터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몇 프로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받고 나면 마이 웰리스랩 이제 진행하시게 될 텐데, 보건소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와요. 혈액 검사하게 되면.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그 원인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섭취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내 몸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은, 그런데 외부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25%뿐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 75%는 내 몸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콜레스테롤을 아무리 제한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몸에 있는 특정 물질을 조절하지 않으면 내 몸의 콜레스테롤 수준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저 수치가 낮다라는 것은 그마저도 미생물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거의 대부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질까? 바로 포화지방산이라는 아이의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화지방산은 어디에 많이 포함이 돼 있니? 라고 한다면 육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류, 고기를 즐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또 LDL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이 수치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 먹어야 돼요?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단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를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인자를 다양하게 섭취해 주시면서 종의 다양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첫 번째로 막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라는 육류가 섭취했을 때 적절하게 요 아이들을 블로킹하거나 섭취 욕구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를 많이 권장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 조절과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네. 인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치가 낮다라는 것은 인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생물의 조절을 좀 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 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류의 미생물을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이 미생물 중에 일부는 높았을 때 인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된다, 또는 일부는 낮았을 때 미생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된다 등의 여러 가지 그런 기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서 내 몸에 이런 미생물의 분포도를 보고 이 그래프 하나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간간히 이 인지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 중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알츠하이머와 밀접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수치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평소에 종의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다양한 식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행동들을 하시게 되면 수치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마이랩 테스트 뒤쪽에 보시게 되면 식생활 조언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의거해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15일 이후에 마이랩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새로운 게 하나 이렇게 포함이 됐어요. 나의 대표 장내 미생물이라는 친구가 새롭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 우리 마이랩 1.5 버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전 버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된 버전이고요. 마이랩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표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좀 세분화됐어요. 실제로 이 앞에 보시면 이전 버전과 이번 버전 보시게 되면 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추가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표가 늘어나면서 관련돼 있는 연구가 심화되고 더 정밀한 결과를 쏟기 위해서 이전에 비해서 미생물의 수가 늘어났고 종류도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밀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장에 존재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순서를 보고 계신데요. 모든 미생물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19종 중에 1, 2, 3, 4, 5가 나오게 되고요. 순위가 나오게 되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17종 중에 5가지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종을 확인하면서 나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 들어서 장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글루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글루텐. 소화가 되지 않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글루텐이 지속적으로 우리 장에 자극을 줄 경우에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글루텐의 섭취를 가급적 제한하든지 아니면 글루텐을 대사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섭취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게 되죠.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일까?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장벽이에요. 네, 안쪽에 있는 게 장세포이고요. 얘네들이 염색되어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우리 장에는 정말 미생물들이 많이 존재하죠. 빼곡하게 차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안쪽이고요, 장세포이고요, 장점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이랩 테스트 진행하시게 되면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확인하는 인자는 3종의 단세지방산입니다. 그 단세지방산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이니? 라고 하신다면 단세지방산은 얘들 있잖아요. 얘들. 세포들의 조밀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타이트 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장세포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장세포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장세포벽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 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3종의 단세지방산이라는 아이예요. 그럼 뭐가 좋은데 장점막이 일정해지게 됩니다. 장점막이 일정해지면 뭐가 좋으니 장점막은 끈적끈적한 아이들이에요. 외부에 있는 장 안에 있는 이 균들 중에서 좋은 아이도 있지만 나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장 내로 세포 사이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차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의 상태가 좋지 않아. 즉 단세지방산이 적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세포 간의 밀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 간이 벌어지게 되고 장 점막의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장세포를 타고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설사나 아토피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요즘 분들 중에서 이 글루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장누수 증후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장 상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중요하다. 그 솔루션이 바로 마이너바이 뉴트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장에 맞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제품들을 권장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테스트 키트가 책상 위에 있어요. 몇 개 이렇게 쭉 있어요. 직원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네.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한국암의 그 교육 담당자들은 정말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가 출시가 되기 전에 제품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죠. 제품도 먼저 먹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먹는 시제품 중에 90%는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와가 아닌데? 네?
먹은 다음에 이건 문제가 있어. 그러고 아마 추천하는 거. 그래서 전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테스트하게 되면 약간은 사실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이 아니라 좀 적절하게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쯤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봤냐면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 결과지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뭐 대표적으로 술을 많이 먹고 속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보내지 말라는 거 억지로 보내서 테스트해달라고 해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좀 그럴 수 있거든요. 푸는데 굉장히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삼겹살을 먹은 다음에 지방 섭취를 많이 한 다음에 담배를 많이 핀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다 다른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수치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식생활을 100% 반영한다. 그리고 그 반영되는 게 몇 주간이 아니라 빠르게 반영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은 우리 신체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은 나의 장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의 장 상태는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어도 내 장이 어떤 지금 현 상황인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 대화의 기본이 바로 마이랩 테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늘상 얘기 드리는데 마이랩 테스트 하실 때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건강검진 할 때도 그 직원 항상 그래요. 건강검진 하기 전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건강검진 마이랩 테스트 하기 전에도 좋은 거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평소와 다르게. 그 테스트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은 급속도로 어떤 음식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2주 정도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 2주간 이렇게 쭉 섭취했던 거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구하시고요. 그 구한 상태에서 자신의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검사가 좋게 나와야지 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과를 또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검진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 따져보신다면 자신의 건강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가 장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뒤쪽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의 기능성을 최대한 활용한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에 포함된 이 솔루션 제품은 장내 전반적인 환경, 나의 변 상태, 나의 장내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즉 단쇄 지방산의 수준을 올리는 데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면 뒤에 있는 아이들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기능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각각의 독특한 기능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런스 위딘 365 제품의 경우에는 5가지 포뮬러로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특정 균주는 생존력이 강한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기도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균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3억 균주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밸런스 위딘 365 제품 보편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뉴트라이트엔 또 하나의 보편적인 제품이 있어요. 바로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50억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균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사균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균체라는 것은 쉽게 얘기 드리면 조각이죠. 프로바이오틱스의 조각이에요. 근데 이 조각들이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프로바이오틱스의 훌륭한 먹이가 되는 동시에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분들께서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하시잖아요. 그 처방하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균체였습니다. 생균제가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50억 균주이고요. 캡슐 형태입니다. 캡슐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캡슐을 까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캡슐은 기능이 전혀 없는 캡슐입니다. 그냥 편의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스틱형이고 하나는 캡슐로 만들어야지 그 편의와 기호에 따라서 또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섭취하면 좀 불편해. 근데 이게 좀 캡슐에서 불편해. 그럼 까서 드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얘네 둘의 균주가 전혀 다른 균주라는 거.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회사에서 정말 그 귀찮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균주의 종류가 다르고 또 배합비가 다르다라는 것은 관리할 게 많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두 개의 보편적인 제품에서 균주가 전혀 다르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먹는 제품, 사무실에서 먹는 제품, 이동 중에 섭취하는 제품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밸런스 위딘 W 같은 경우에는 HN001이라는 I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NCFN과 LA14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균주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락토바실러스 균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배합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야? 이 균주들의 특징은 뭐야? 얘네들은 지독하게 생존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끈덕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빠르게 정착하고 들러붙어서 그곳의 환경을 개선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입으로 섭취했을 때, 경구로 섭취했을 때 소화기를 거쳐서 항문을 타고 Y존을 거쳐서 여성들의 소중한 기관에 잘 정착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밸런스 위드 슬림핏 제품은 쟤네들이 장에 존재함으로써 앞서 얘기 드렸죠. 특정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장에 있는 특정 설비스를 돌리면서 그 설비스에서 나오는 I가 콜레스테롤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대사물질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섭취하시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넘어갔네요. 네,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짧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제가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근육과 근력을 키울 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나를 나답게 하는 거. 이거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단백질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역할이에요. 다음과 같은 역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서로 바라봤을 때 결과물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당신은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기 이렇게 자주 걸려요? 왜 그래요? 면역력이 없어 보여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아 보여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비타민과 무기질도 중요하지만 비타민과 무기질의 궁극적인 역할은 내 몸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타민과 무기질만 섭취하고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와줄 데가 없는데 집안 청소 도구를 사는 거예요. 집이 없는데 도배지를 왜 사? 싱크대도 없는데 그릇을 이렇게 막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은 모든 영양소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소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다른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집이 있어야지 도배지를 사지. 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을 얼마나 잘 활용하니? 라고 하신다면 우리 신체의 모든 것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신체 각 세포는 각 조직은 단백질로 기인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교체 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라는 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 같은 경우 15년, 피부 같은 경우는 4주, 뼈 같은 경우 10년 주기로 서서히 교체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 이 피부는 4주 전의 피부와는 전혀 다른 피부라는 겁니다. 각화주기라고 아티스트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진피층에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쫙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28일 전에 나의 영양 상태를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양 상태를 대변하기 위해서 진피층에서 올라오는 게 뭐야? 바로 콜라겐이라는 아이예요. 콜라겐도 있어야 되고 히알루론산도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단백질에 대해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그냥 과거에는 단지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의 뼈대와 외형을 만들어주는 걸로 단백질을 인식을 했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큰가요? 네, 힘드신 것 같아서. 네. 근데 최근 들어 단백질을 딱 보니까 단백질의 기인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근육이라는 아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근육이라는 아이를 최근 들어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관은 뭔가 만들어내고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근육이 만들어내는 아이가 뭐니? 라고 하니까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마이오카인. 근육이 그냥 마이오카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마이오카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물질을 마이오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우리 신체 장에서 만들어진 대사물질 못지않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복잡한 건 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 장도 비슷한 그림이 있거든요. 장 내축, 장 폐축. 근육에서 나오는 이 다양한 종류의 마이오카인들이 각각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뇌, 심장, 간, 뼈 다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 마이오카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마이크로바이옴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장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특정 마이오카인이 생성돼서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연결선상의 문헌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그 근육을 만든 상태에서 장이 적절해야지만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영양학에서 얘기되는 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신체 모든 경우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모두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운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에 의해서 스트레스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죠. 또 이때 분비가 되는 마이오카인은 항염 작용과 뇌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런 마이오카인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됩니까? 근육을 만들면 됩니다. 근육은 단백질이죠. 그럼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문헌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근육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각각에 맞는 영양소가 있어야지만 마이오카인이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타민 B군, 코엔자임, 큐텐, 셀레늄 등이 있어야 되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어야 되고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고 오메가3가 있어야 적절하게 우리 신체의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맞는 얘기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모든 질병의 시작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들었지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거든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결합해서 산화적 스트레스라는 큰 물질, 그 영향이 있는 물질이 생성되게 되고 그 산화적 스트레스들이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신체가 그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했을 때 질병이라는 것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라면 그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기 위한 영양소도 당연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네트워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단백질로 다시 돌아가서 단백질 섭취하면 좋아 근육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니? 많이. 네.
교육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많이, 상당히, 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이건 하나의 문헌 자료예요. 근데 영양학적으로 좀 신뢰가 높은 학술 저널에 실린 문헌 자료예요.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백질 20g 섭취했을 때 단백질 20g은 파이토프로틴 하루 섭취 양이 20g입니다. 1회가 10g이니까 섭취했을 때 내가 근육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마이오카인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마이오카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큰 근육이라는 설비 시설이 있어야 돼. 그 설비 시설을 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되는데 20g 섭취하게 되면 2%만 근육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육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권장량만큼 섭취하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항상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얘기 드린 게 체중 킬로그램당으로 계산해서 섭취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 기본적으로 WHO에서는 최소량으로 0.8을 권장하지만 킬로그램당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5g 킬로그램당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아마 6월 정도에 또 하나의 프로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컨셉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런 파이토프로틴 좋아요. 저는 소화 흡수율이 고려된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간간히 이렇게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좀 편한 프로틴 제품이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야?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그런 얘기 하실 줄 알고 또 하나의 기능이 더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히알루론산. 그래서 그 단백질 제품의 기능성 클레임에는 피부 건강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 조만간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올해 참 신기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재밌는 제품들이.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타임 릴리스 제품이라는 우리 비타민 C 제품이 새롭게 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극수용성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섭취한 다음에 그냥 필요한 양만 놔두고 그냥 소실돼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무기질 섭취하고 신체 내 잔존 그 기간을 뭐 많게는 4시간 정도 보고 나머지는 그냥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타임 릴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에만 적용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딱 섭취하시게 되면 이게 한 번에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서서히 분해가 됩니다. 조금씩.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이 비타민 C 제품은 나의 신체 내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면서 8시간 정도 동안 비타민 C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먹은 다음에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나의 장 안에서 꽈리를 틀고 있으면서 내 몸에 계속적으로 비타민 C를 공급해 주는 그런 제품이 나올 예정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감히 얘기 드리는데 뉴트라이트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재밌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비즈니스를 재밌게 진행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단백질의 섭취량 변화. 우리 잘 먹고 있니? 아니요. 더 먹어야 돼요. 프로틴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가 교육했던 포커스는 이거였습니다. 2010년도 즈음에는 동물성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고 또 육류가 조리되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백질은 섭취할 수 있을지언정 부가적으로 좀 신체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백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시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그게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형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많이 먹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도 있는데
구태여 먹는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단백질 섭취자가 줄었다, 양이 줄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만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의 질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탄수화물, 단 것, 뭐 이런 것만 계속적으로 섭취하고 있고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나 20대, 30대, 40대에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30대 이후부터는 신체 내의 근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최대 근육 지수를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꾸준하게 섭취할 것이 많이 권장됩니다. 기본 권장량이고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뉴트라이트 단백질 제품군 참 많죠. 앞으로도 더 많아질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요. 너무 늦어가지고 뒷부분은 다음에 제가 수면 건강과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